5장에서는 제어 명령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인스탄스 변수, 그리고 프로퍼티와 같은 메소드를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그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 객체 내에 있는 인스탄스 변수의 값을 할당하고 그 값을 읽어오는 그런 간단한 예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5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제어 명령문을 여러분들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의사 코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if문, if else 이런 선택문을 사용해 갖고 특정 액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while문을 이용해 갖고 반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증가연산자, 감소연산자, 복합할당연산자와 같은 기존에 있던 연산자들과 더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산자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여러 가지 제어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뒤에는 if문, if else문, 그리고 if else문에 중첩된 명령문 이런 등등의 것들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3개의 예제가 나오는데 그 예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명령문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이 어떤 액션을 수행해서 수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는 여러분들이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액션들, 그리고 그런 순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갖고 알고리즘을 만들게 됩니다. 홍길동이 침대에서 나와서 출근하는 알고리즘,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도 이 알고리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개의 단계로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우선 침대에서 나오고 잠옷을 입고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아침을 먹고 그리고 카풀을 이용해서 출근한다. 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순서가 뒤바뀌었을 경우, 즉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을 입고 샤워를 한다는 이런 순서로 변경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즉 젖은 상태로 출근하게 되는 그런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명령문이 실행되는 순서를 프로그램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제어권의 흐름.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것,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제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컨트롤이라는 용어가 IT 서적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컨트롤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2장에서 여러분들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했었을 때 툴박스에 있었던 각각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컨트롤 윈도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if문 또는 6장에서 나오는 스위치문과 같이 제어를 할 수 있는 제어 명령문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나온 것 마냥 프로그램 제어, 즉 명령문이 실행되는 순서를 의미하는 제어권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의미, 하나의 단어로 의미되는 3가지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코드라는 것은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서 영어와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것들을 의사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어 의미로 해서는 의사, 시도, 이것은 가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가짜 코드. 프로그램 언어는 아니지만 코딩을 하기 위해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설계 도면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의사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코드가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앱을 아주 손쉽게 개발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나온 것들을 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게 영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문장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프로그래머는 이 의사 코드를 바탕으로 해갖고 앱을 개발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어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명령문들은 모두가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어권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어권의 이동. 즉 실제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을 제어권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C샵은 기본적으로 시퀀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명령문들이 나열이 되면은 컴퓨터나 컴파일러는 이 순서에 따라서 동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워크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 것, 즉 이런 정해진 시퀀스에 따라서 명령문들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활동 다이어그램, 즉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통해 갖고 그래픽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자, 5의 2에 가보게 되면 이런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자, 시작하는 모든 시작, 시퀀스의 시작은 검정색 원으로 시작을 해서 검정색 원과 테두리 원이 있는 시퀀스의 종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액티비티. 자, 이런 액티비티들은 하나의 C샵의 명령문으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액티비티에서 또 다른 액티비티로 이동하는 것, 이것을 이행 화살표로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과정들을 이 이행 화살표를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간단한 이런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서로 조합을 하게 된다면은, 즉 어떤 단일 지점, 진입, 그리고 종료 지점,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구동하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간단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여러 개를 조합을 하게 된다면, 즉 쌓아놓게 된다면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또는 수행 방법,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선택 명령문이 나옵니다. 선택 명령문. 자, 선택 명령문의 대표적인 것은 if 명령문이 있습니다. 자, if 명령문이 조건이 true, 참이면 if 명령문과 연결되어 있는 body에 있는 액션들이 수행됩니다. 만약 if 명령문의 head가 거짓이 된다, false가 된다, 그러면 if 명령문에 연결된 해당 body를 건너뛰게 됩니다. 즉 참인 경우에만 if 명령문에 연결된 body가 수행되고, 그 거짓인 경우에는 if 명령문의 body를 건너뛰게 됩니다. 또한 if else 명령문이 있습니다. if 명령문의 head에 조건이 참인 경우 if 명령 body에 있는 액션이 수행하고, 그리고 if 명령문 head에 있는 조건이 거짓인 경우 이때는 else 명령문 body에 있는 액션들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if 명령문 참이면은 if 명령문 body가 수행되고, 거짓이면 else 명령문의 body가 수행된다. 선택 명령문의 또 다른 형태의 스위치문이 있습니다. 이 스위치 명령문은 6장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선택 명령문과 함께 5장에서는 반복 명령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 조건이 참으로 남아있는 한 프로그램 명령문들이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반복 명령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복. 자, 반복 명령문은 루프 명령문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반복 명령문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종류의 명령문들이 있습니다. while, do while, for each. 그 중에 5장에서는 파일 명령문을 소개를 하고 있고, 나머지 3개는 6장에서 설명하게 될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while, for each는 해당 명령문에 연결되어 있는 body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이 3개 명령문과 다르게 do while 명령은 최소한 한 번 이상, 한 번 정도는 이 do while 명령문에 연결되어 있는 body에 들어가서 여러 액션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나온 것들을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모든 알고리즘은 이런 제어 명령문들을 조합을 해갖고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활동 다이어그램에서는 이 제어 명령문들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진입점과 종료점을 나타내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그래픽적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활동 다이어그램이라는 것,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안한 알고리즘을 그래픽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활동 다이어그램, 즉 단일 진입점과 단일 종료점이 있는 이런 것들을 모두 조합을 하게 된다면 커다란 활동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 개의 활동 다이어그램, 조그만한 것들을 여러 개로 연결해서 합쳐놓은 것, 이런 것들을 제어 명령문의 스태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태킹, 쌓아놓는다. 연결해서 쌓아놓는다. 그리고 제어 명령문들은 그 내부에 여러 개의 다른 제어 명령문들을 하나를 중첩을 해갖고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의 제어 명령문이 있으면 그 안에 또 다른 제어 명령문이 있고 그 안에 또 제어 명령문, 즉 중첩된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실제 예제 코드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과 같은 의사 코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성적이 있었을 때 그 성적이 6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화면에 패스드라는 문자열을 출력한다. 자, 이런 의사 코드는 다음과 같은 if 명령문, 즉 선택 명령문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레이드가 6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참이 되죠. if 명령문의 헤드가 조건이 참인 경우 if 명령문에 연결된 이 바디 내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제어권이 진입을 해서 이 명령문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 바디에 들어가서 이 해당되는 명령문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if 명령문의 헤드에 있는 것, 이 명령문은 조건을 의미합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자, 이런 타입들을 불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 타입, 즉 if 명령문의 헤드는 이 불 타입이 됩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자, 참이냐 거짓이냐는 걸 표현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것을 단순 타입의 불 타입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불 타입은 true와 false 값만 갖고 있습니다. if 단일 명령문을 한번 해봅시다. 단일이라는 것은 if 하나만 갖고 있는 선택 명령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5의 3. 요게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의 if 단일 명령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진입과 종료 사이에 이런 선택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심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보다 큰 경우, 크거나 같은 경우 참이 돼서 이쪽 이행 화살표를 따라서 화면에 패스드라는 화면에 출력하는 이런 명령문이 나옵니다. 명령이 수행되고 종료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선택 지점에서 다이아몬드 형태의 선택 지점에서 거짓인 경우, 즉 점수가 60보다 미만인 경우, 그 경우에는 종료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if문의 전형적인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입니다. 앞에서 나온 if 명령문이 하나만 있는 것을 단일 선택 명령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중 선택 명령문은 if, else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if에 있는 헤드가 참인 경우에는 if 명령문에 연결되어 있는 body가 수행되고, 그리고 거짓인 경우에는 else에 연결된 body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시드 코드를 한번 봅시다. 이 의사 코드에서는 그레이드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패스드를 화면을 출력하라고, 그리고 거짓인 경우에는 failed를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자, 이 코드를 C샵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레이드가 60보다 큰 경우, 이때는 if에 연결된 이 body에 있는 명령문들이 수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 헤드에 있는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는 if에 연결된 이 body로 들어가지 않고 else 쪽으로 가서 이 body에 연결되어 있는 failed라는 화면에 출력하는 명령문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이중 선택 명령문입니다.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선택하는 if, else 명령문입니다. 자, if, else 명령문에서는 바람직한 프로그램 습관으로서 들여쓰기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자동으로 이 들여쓰기가 수행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즉 여기에 if else에 들어가는 여기에 탭을 써갖고 명령문들이 각각의 것들이 구분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개 들여쓰기가 있을 경우, 즉 여기 있는 코드가 더 내려가는 코드가 있을 경우, 즉 중첩된 선택 명령문이 있었을 경우에는 또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즉 탭을 써갖고 경계를 구분해 주는 것이 좋겠죠. 자, if, else 이중 선택 명령문들의 UML 활동 다이어그램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화살표, 다이아몬드를 기준으로 해갖고 if문에 있었던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오른 방향으로 이행 화살표가 수행이 되고 해당되는 액티비티, 즉 명령문이 수행이 됩니다. 화면에 출력을 하는 건. 그리고 만약에 거짓인 경우에는 else 쪽으로 가서 failed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자, 이 활동 다이어그램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서 if else 명령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if else 명령문의 어떤 중첩된 형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에 9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화면에 A를 출력을 하고,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는 else 쪽으로 가서 또다시 중첩된 형태의 if else 명령문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8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화면에 B라는 것을 출력을 하고,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는 또다시 else 쪽으로 갑니다. else 쪽으로 가서 다시 if문이 나옵니다. 이 if문에서는 7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는 C를 출력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또 다시 거짓인 경우에는 다시 else에 연결된 명령문으로 갑니다. if 명령문에서는 6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D를 출력을 하고, 그것도 아닐 경우, 즉 여기 있는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는 다시 else 쪽으로 와서 F라는 화면에 출력하는 문자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이 의사 코드를 C# 코드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9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는 A를 출력하고, 거짓인 경우는 else로 가서 또다시 if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게 돼요. 자, if else 문에 또다시 if else, if else에 또다시 if else, if else에 또다시 if else, 이거를 중첩된 명령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첩, 네스팅, 중첩된 형태. 각각의 중첩된 형태는 앞에서 바람직한 프로그램 습관처럼 이렇게 탭을 더 갖고 서로 경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레벨별로 탭을 더 갖고 들어가는 것, 가독성이 좋겠죠. 그런데 코드가 너무 길어지고 또 가독성에서도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if else, if else, if else, else, 최종적으로 F가 화면에 출력되는 else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좀 더 정렬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else를 연결하는 것, 앞에 있는 코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가독성이 좋겠죠. if 명령문 또는 if else 명령문, 이런 선택 명령문에서는 모든 가능의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즉 앞에서 예에서 나온 것 마냥 만약에 60 미만, 즉 50, 30 이런 숫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else body 안에 두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의 숫자, 즉 if else에 들어가 있는 이 앞에서 나온 이런 경우 이외의 경우가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코드에서는 그런 이 앞에서 나온 숫자 이외에 나온 숫자에 대해서는 모두 F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선택 명령문에서는 모든 가능의 경우의 수를 모두 선택 명령문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야 됩니다. 댕글링 else의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앞의 예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if에 연결된 body, 브레이스를 사이에 두고 이 안에 명령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if else 쪽에서도 하나의 명령문이 들어가 있는
body, 브레이스로 묶인 body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else에 연결된 body, 이 안에도 명령문이 하나만 있습니다. 이와 같이 body 내에 명령문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브레이스를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body 내에 2개 이상의 명령문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명령문들이 if에 연결된 body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령문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브레이스를 둬야 됩니다. 33페이지로 돌아와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제어 명령문의 body는 항상 중괄호, 즉 브레이스로 묶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body 내에 스테이트먼트, 즉 명령문이 한 개만 있어도 브레이스로 묶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dangling else라는 문제를 회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dangling else 문제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실제 데모를 보여주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에 연결된 body, 즉 브레이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 영역을 블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else 쪽에 연결된 이 브레이스를 사이에 두고 2개의 명령문이 있는데 이것 또한 else에 연결된 블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else 쪽에 브레이스가 없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else에 연결된 블록은 이 failed를 출력하는 이 명령문 하나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이 you must take, 이 문장을 출력하는 이 명령문은 else와 전혀 상관없는 독립된 명령문이 됩니다. 따라서 if문의 조건이 참인 경우, 물론 이 블록 안으로 들어가서 fast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할까요? 그 다음에는 이 마지막 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else에 연결된 명령문은, 즉 블록은 이 failed를 출력하는 이 명령문 하나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 명령문은 여기에 있는 참인 경우에 연결돼서 출력이 됩니다. 물론 else 쪽으로 가서도 거짓인 경우 else 쪽으로 가서 failed를 출력하고 이 문장도 함께 수행됩니다. 다만 else 쪽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 명령문 하나만 존재를 하고 그 아래에 있는 명령문은 else와 전혀 상관없는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문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서 실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 브레이스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어떤 형태로 출력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구문 오류는 C샵의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돼서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 에러리스트 창에 오류 메시지를 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컴파일 단계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파악하기도 좋고 수정하기도 수월합니다. 반면에 논리 오류는 실행 파일은 만들어졌지만 그 실행 파일이 수행됐을 때 프로그래머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행 중에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그런 문제들을 논리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문법적인 오류가 없어서 실행 파일은 만들어지지만 그 실행 파일을 수행시켰을 때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앱이 중단되는 그런 것들을 논리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else 쪽의 브레이스를 없앴을 때 발생하는 그런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실행은 되지만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논리 오류에 해당됩니다. 논리 오류는 구문 오류와 달리 버그를 잡고 수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문 오류를 최대한 잡아주고 그리고 알고리즘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 논리 오류를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if 명령문 또는 if else 명령문에서 괄호로 묶인 조건 뒤에 세미콜론을 배치를 하면, 즉 이런 예가 되겠죠. 여기에 if 명령문의 끝에 세미콜론을 배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 중에 if 단일 선택 명령문, 즉 else가 if else가 아닌 if 단일 명령문인 경우에는 컴파일 단계에서 오류 메시지를 뜨지 않습니다. 다만 논리 오류가 발생된다. 즉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if else 명령문에서는 컴파일러가 구문 오류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제가
예제를 갖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연산자입니다. 조건부 연산자는 물음표와 콜론으로 구성됩니다. 조건부 연산자는 간단한 if else 명령문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예제에서 물음표와 콜론을 사이에 두고 3개의 피연산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피연산자는 참과 거짓, 즉 true와 false로 평가되는 불표현식입니다. 이 표현식에서 만약에 참인 경우에는 가운데에 있는 피연산자 쪽으로 갑니다. 즉 패스트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 피연산자, 첫 번째 피연산자가 거짓인 경우, false인 경우, 그때는 failed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지고 그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음표와 컬러를 사이에 두고 첫 번째 피연산자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불표현식,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참인 경우에는 두 번째 피연산자로 가서 그 피연산자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이면은 세 번째 피연산자로 가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조건부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if else 명령을 이렇게 조건부 연산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스튜던트 클래스라는 예제를 통해서 앞에서 배운 if else 명령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학생의 이름과 그리고 그 학생이 평균을 입력을 받아갖고 그 평균에 따라서 문자 형태의 학점을 화면에 출력하는 if else 명령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튜던트 클래스에는 인스턴스 변수와 함께 여러 종류의 프로퍼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제로 가겠습니다. 스튜던트 클래스의 첫 번째로 나오는 명령문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name, 즉 자동 구현 프로퍼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get 접근자와 set 접근자가 나오네요. 그 다음은 학생의 평균값을 저장하는 인스턴스 변수인 소문자로 시작하는 average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스튜던트 클래스의 생성자가 나오네요. 생성자는 두 개의 매개 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사용자의 이름, 문자열을 입력을 받아서 자동 구현 프로퍼티인 대문자로 시작하는 name 쪽에 값을 할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온 학생의 평균값은 다음에 나오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프로퍼티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프로퍼티, 이 프로퍼티에는 두 개의 접근자가 있습니다. get 접근자와 set 접근자. get 접근자에서는 인스턴스 변수 average에 있는 값을 읽어서 리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set 접근자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평균값을 0보다 큰지 100보다 작은지 이런 if 단일 선택 명령문을 이용해 갖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if 명령문 0보다 크고 그리고 100보다 작은 경우에 한해서 입력받은 평균값을 average라는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letter grade라는 프로퍼티가 나오네요. 리턴 타입은 스트링 타입. 그 안에 get 접근자만 있습니다. set 접근자는 정의되어 있지 않네요. 자, get 접근자에서 하는 일은 letter grade라는 프로퍼티에서 하는 get 접근자에서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우선 letter grad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타입은 스트링 타입입니다. 그리고 string.empty라는 명령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string이란 클래스 내에 있는 메소드인 empty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문자열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자열이 없다라는. 자, 요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자, string.empty를 쓰지 않고 이렇게 따옴표만 써도 letter grade는 문자열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화를 하는 거죠.
없는 것을, 아직 값이 저장되지 않다는 것을. 자, string empty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따옴표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null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없다라는 것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string.empty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따옴표를 쓰는 것 또는 null을 쓰는 것 모두 동일하게 letter grade라는 string 타입의 변수에는 아무런 문자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 한해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인스턴스 변수의 값이 90보다 큰 경우에는 letter grade, 바로 앞에서 정의를 했던 이 변수의 문자열에 A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average가 80보다 큰 경우에는 이 letter grade라는 문자열 변수에 B라는 문자열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70보다 작은 경우에는 C라는 문자열을 letter grade에 저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0 미만인 경우에는 60 미만인 average가 있을 경우에는 F라는 문자열을 letter grade라는 변수의 값을 할당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if, else 모든 게 수행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letter grade, 즉 앞에서 A, B, C, D 또는 F가 저장되어 있는 이 letter grade를 리턴하게 되는 것. 이게 letter grade 프로퍼티 내에 있는 get 접근자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이러한 인스턴스 변수와 그리고 여러 종류의 프로퍼티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통해 갖고 객체를 만드는 것, 이것은 스튜던트 테스트라는 클래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스튜던트 클래스 내에 메인 메소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선 스튜던트 1이라는 객체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클래스 내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돼요. 호출하면서 존 그린이라는 문자를 그리고 9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스튜던트 2 객체는 스튜던트 클래스 내에 있는 생성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존 블루와 72라는 인수를 갖고, 인자를 갖고 스튜던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12번째 줄에서는 스튜던트 1이라는 객체 내에 있는 프로퍼티 네임을 호출합니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프로퍼티. 그래서 학생의 이름을 화면에 띄우게 됩니다. 그 다음 줄에서는, 즉 13번째 줄에서는 스튜던트 1에 있는 프로퍼티인 average를 호출해 갖고 get 접근자에 있는 명령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average라는 프로퍼티에 있는 get 접근자에서는 뭘 한다고 했어요? 스튜던트 1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즉 average 값을 읽어와서 리턴을 하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튜던트 1에 있는 93이라는 평균 값이 화면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스튜던트 1에 있는 letter grade라는 프로퍼티를 호출합니다. 즉 letter grade라는 프로퍼티 내에 있는 get 접근자, 이것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스튜던트 2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튜던트 2에 있는 프로퍼티 네임에 있는 학생의 이름을 리턴해 오는 것, 그래서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15번째 줄에서는 스튜던트 2에 있는 average라는 프로퍼티 내에 있는 get 접근자에 있는 명령문들을 수행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2에 있는 letter grade get 접근자를 수행을 시켜서 화면을 출력을 합니다. 이 과정을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 디버그 모드에서 실행하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어권의 흐름이 진입되는 메인 메소드 내에 특정 지점을 브레이크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우선 9번째 줄, 10번째 줄, 12번째,
자, 이렇게 등등의 자, 행 바이 행으로 각각의 스테이트먼트에 브레이크 지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의 종료 지점까지. 자, 스튜던트 클래스 쪽으로 가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지점 7번째, 그리고 생성자가 호출되는 12번째, 그리고 13번째, 14번째, 그리고 생성자가 끝나는 15번째. 에버리지 프로퍼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get 접근자가 있는 부분, 그리고 끝나는 부분, 그리고 set 접근자가 있는 부분. 자, 이렇게 등등의 것들을 브레이크 포인트에 지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set 접근자가 끝나는 지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줄인가요? 여기네요. 자, 이런 등등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둡니다. letter grade라는 프로퍼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get 접근자가 있는 이 부분, 그리고 if문. 자, 그리고 이 아랫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으로 들어갔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넘어가고 66번째 줄 리턴하는 부분, 그리고 끝나는 부분, 이렇게 브레이크 지점을 두었습니다. 자, 이제는 F5를 눌러 디버그 모드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브레이크 된 지점은 9번째 줄, 즉 student1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이 생성자에 두 개의 인자를 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자는 존 그린, 그리고 숫자는 93. 이 두 개의 인자를 가지고 생성자를 호출하게 될 겁니다.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자에 들어와 있습니다. 생성자는 student name과 student average라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매개 변수인 student name에는 앞에서 전달한 첫 번째 인수에 해당되는, 인자에 해당되는 존 그린이 할당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창에 보이는 것 마냥 student name에는 존 그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 student average에는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한 93이 할당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바와 같이 93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생성자 내에서는 student name, 매개 변수에 존 그린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을 읽어서 자동 구현 프로퍼티인 name의 값을 할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 즉 93이 들어가 있는 이 student average를 읽어서 average라는 프로퍼티를 호출하게 될 거예요. 자, 이때 할당 연산자의 왼편에 있으니까 아마도 set 접근자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average의 set 접근자. 자, 12번째 줄에 있습니다. 현재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13번째, 그리고 name 쪽 값이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average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 average라는 프로퍼티로 호출하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average의 set 접근자로 가게 될 겁니다.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자, average의 set 접근자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던 average 값 현재 93이 되겠죠. 그 93이 0보다 큰지 그리고 100보다 작은지를 판단하는 두 개의 if 단일 선택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F5를 눌러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참이기 때문에 30번째 줄로 가게 될 겁니다. F5를 누릅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93은 100보다 작기 때문에 참이 돼서 if의 블록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32번째. 자, 32번째 줄로 와서 93이란 숫자는 인스턴스 변수 average의 값을 할당하게 될 겁니다. 소문자로 시작하는 average는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set 접근자의 끝 지점으로 갔습니다. 다시 F5를 누르면은 처음 이 프로퍼티, average라는 프로퍼티를 호출했던 생성자 쪽으로 되돌아가게 될 겁니다. F5를 누릅니다. 자, 되돌아왔습니다. 자,
15번째 줄, 즉 생성자가 종료되는 시점의 내부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this가 있습니다. this는 현재 생성자를 호출했던 그 객체를 의미합니다. 자, 이 생성자가 어디서부터 호출했죠? 여기서 보면은 student1이라는 객체를 호출하면서 생성자를 호출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this는 현재 생성자를 호출했던 그 객체를 의미합니다. 자, student1이라는 객체 내에 있는 것. 자, student1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average 93 그리고 name은 존 그린으로 현재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객체인 student2가 객체가 만들어지고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두 개의 인자, 존 블루 그리고 72라는 인자를 갖고 생성자를 호출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 과정은 student1을 만들 때 그 과정과 동일할 겁니다. F5를 누릅니다. 그럼 생성자 쪽으로 왔죠. 그러면 존 블루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student name과 그리고 72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student average 그리고 그 값을 자동 구현 프로퍼티에 값을 할당하고 그리고 72라는 숫자는 average라는 프로퍼티를 호출하게 될 겁니다. get 접근자로 자, F5를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럼 average의 get 접근자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70이라는 숫자 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 그러면 참이 되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32번째 줄 블럭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블럭 안으로 들어와 갖고 70이라는 숫자는 현재 객체 student2 객체 내에 있는 인스탄스 변수인 average의 값이 할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set 접근자가 종료가 됩니다. 그럼 다시 생성자 쪽으로 가겠죠. 자, 끝 지점. 현재 this는 뭔가요? 현재 이 생성자를 호출했던 원 주인, 즉 student2 객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this는 자, 안에 변화를 볼까요? average 72 그리고 name은 존 블루 이렇게 객체가 초기화가 됐습니다. 다시 F5를 누릅니다. 그럼 12번째 줄로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student1 객체 내에 있는 프로퍼티 name을 호출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name에 있는 get 접근자가 되겠죠.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F5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get으로 들어왔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마냥 여기서 student1 객체 내에 있는 property, name 그 중에 get 접근자로 접근한 것 그게 현재 현 위치입니다. 7번째 줄 여기서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12번째 줄이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서 화면에 어떤 것이 출력되나 한번 볼까요? F5를 눌러봅니다. 현재 7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화면에 나왔죠. 화면에 출력이 됐습니다. 즉, 여기 화면에 출력된 것은 12번째 줄이 수행된 결과입니다. student name, student1에 있는 name, 프로퍼티에 있는 것, 존 블루였었죠. 그리고 뒤에 후속되는 문자열, 이렇게 출력됐습니다. 존 블루 is 이런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된 것. 그것은 12번째 줄이 진행된 결과입니다. 13번째 줄에서는 두 개의 명령문이 수행됩니다. 첫 번째는 student1 객체 내에 있는 average라는 프로퍼티를 호출하고 두 번째는 student1에 있는 letter grade라는 프로퍼티 두 개를 호출하는 것. 13번째 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F5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student1 객체 내에 있는 average라는 프로퍼티를 호출할 겁니다. average 프로퍼티 내에 있는 get 접근자를 호출하게 될 거예요. F5를 누릅니다. 자, average 프로퍼티에 있는 get 접근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average, 즉 this 뭔가요? student1이라는 객체 내에 있는 average입니다. student1 average 93. 아마도 93이 리턴이 될 거예요. 93. 자,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그럼 get 접근자의 종료 시점으로 가서 다시 이 에버리지 프로퍼티에 get을 호출했던 지점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이쪽으로 돌아올 거예요. 아직 이 스테이트먼트가 끝나지 않았죠. 두 번째로는 student1 객체 내에 있는 letter 프로퍼티를 호출할 겁니다. letter 프로퍼티에 get 접근자. 현재 에버리지에 get 접근자에 있습니다. 다음은 letter grade의 get 접근자로 가게 될 겁니다. F5를 누릅니다. letter grade의 get 접근자로 들어와 있죠. get 접근자. 그 다음에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그러면 letter grade는 현재 string.empty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average 판단을 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아마도 93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47번째 줄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47번째.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자, 들어갔죠. letter grade 앞쪽에 지역 변수로 설정되어 있는 이 문자열에 A라는 문자열을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letter grade는 공백입니다. F5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요 안으로 가겠죠. 여기에 브레이크 지점을 하나 더 두겠습니다. F5를 누릅니다. 자, 그 순간에 F5를 누르는 순간에 letter grade는 A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자, 이것을 get을 해오는 겁니다. 리턴 해오는 거예요. 리턴하는 지점 어디 있을까요? 이 하단에 있습니다. 자, 이 지점으로 가는지 F5를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F5를 누릅니다. 66번째 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letter grade, 현재 A가 들어가 있는 letter grade를 리턴하게 될 거예요. F5를 누릅니다. 끝 지점으로 왔습니다. 다시 원래 letter grade 프로퍼티를 호출했던 지점, 즉 이 지점으로 돌아올 겁니다. 13번째 줄. 자, 여기서 F5를 더 눌러봅니다. 현재 67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13번째 줄이 통과되고 여기에 화면에 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값 93이 들어가 있습니다. 93이 나온 것은 여기 스튜던트 에버리지, 스튜던트 1 객체에 있는 에버리지 프로퍼티에 get 접근자를 통해서 나온 값이고, 그리고 대문자로 나와 있는 이 A는 여기 letter grade, 즉 스튜던트 1 객체 내에 있는 letter grade의 프로퍼티, 그 중에 get 접근자를 통해서 가져온 값 A 값이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4번째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스튜던트 객체 내에 있는 name 프로퍼티를 호출해서 여기에 get 접근자를 통해서 John Blue 문자열을 가져오는 부분 F5를 누릅니다. 그러면 get을 통해서 문자열 John Blue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 15번째 줄에서는 student2 객체 내에 있는 average 프로퍼티를 호출해서 평균값을 갖고 오고, 두 번째는 student2 객체 내에 있는 letter grade라는 프로퍼티를 호출해서 ABCD 학점을 가져오는 것. F5를 누릅니다. 그럼 첫 번째 average 프로퍼티가 수행이 될 겁니다. average 프로퍼티. 그 중에 get.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재 average 프로퍼티를 호출했던 주인은 누구죠? student2입니다. student2, 즉 this에 해당됩니다. 즉 student2 객체 내에서 average 프로퍼티를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get을 해갖고 average를 갖고 오면은 this, 즉 student2 객체 내에 있는 평균값 71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자, 가져오고 그 다음에 letter grade, 두 번째로 호출했던 이 letter grade 프로퍼티를 호출하게 되는 부분 들어와서 평균을 계산하고 72니까 C라는 값으로 여기에 지역 변수 문자열이 정의가 됐습니다. 자, letter grade 지역 변수로 설정된 C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것, 이거를 리턴하게 됩니다. 끝 지점으로 와서
리턴하게. 그럼 화면에 70이라는 숫자, 즉 스튜던트2에 있는 에버리지 프로퍼티로 호출한 결과, 그리고 스튜던트2 객체 내에 있는 레터 그레이드라는 프로퍼티로 호출한 결과 C, 이것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함수의 종료 시점으로 가서 프로그램은 종료되게 됩니다. 자, 강의 노트로 돌아가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터 그레이드 프로퍼티는 읽기 전용 프로퍼티다. 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여기에 레터 그레이드 프로퍼티가 있는데 get 접근자만 있고 set 접근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뭔가 값을 읽어오는 get 접근자만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읽기 전용 프로퍼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고 get만 있다면은 그것은 읽기 전용 프로퍼티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드들은 앞에서 우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코드를 보면서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서 이동 경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반복 명령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5장에서는 while 반복 명령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와 같이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살 계획이 있다면 구매해야 될 품목들을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 놓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쇼핑 리스트에 있는 품목들을 하나씩 선택을 해갖고 카트에 넣게 되고 이런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쇼핑 리스트에 어떤 품목이 있다면 그 품목을 쇼핑 카트에 넣고 쇼핑 리스트에 있는 다음번 품목으로 이동을 하는 것.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뭔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반복 명령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예에서 보게 되면은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프로덕트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덕트 변수가 100보다 작은 경우, 여기서는 프로덕트는 3이니까 3은 100보다 작다. 참인 경우가 됩니다. 참인 경우에는 while의 블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럭 안에 들어가서 현재 있는 프로덕트 안에 있는 3이라는 값과 숫자 3이라는 곱해서 9라는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 변수를 다시 while문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9라는 숫자가 100보다 작냐? 참입니다. 그럼 다시 블럭으로 들어갑니다. 블럭으로 들어가서 9가 들어가 있는 프로덕트에 있는 값과 3이라는 값을 곱해갖고 27이라는 값을 프로덕트 안에 값을 갱신해 놓습니다. 자, 27이라는 값이 다시 while의 헤드로 들어옵니다. 27이라는 숫자가 100이라는 숫자보다 작다. 참입니다. 그럼 다시 블럭 안으로 들어가서 3을 곱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while문을 빠져나오는 시점은 어딜까요? 즉 프로덕트에 누적된 값이 100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만약에 120이다 라고 한다면은 120은 100보다 작다. 자, 이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while문을 빠져나오는 게 되는 거죠. 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while문의 헤드, 이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에 반복을 수행하다가 거짓인 그 시점에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while 명령문에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 마냥 false가 되는 조건,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짓이 되는 조건에서만 빠져나옵니다. 참인 조건에서는 계속 이 블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조건이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는 조건, 즉 false가 되는 조건을 설정해 놓지 못한다면 계속 while문이 돌아가면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프로그램 오류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가 돌게 되면은 마치 앱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것은 무한 루프에 해당됩니다. 자, while 반복 명령문을 UML의 활동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는 것.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선택 조건문에서는, 선택 명령문에서는 이 다이아몬드 꼴이 한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while 명령문에서는 2개가 나옵니다. 이전에 수행됐던 활동, 이것을 받아들이는 쪽, 그리고 while 명령문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지점, 이런 것들을 병합하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심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화일 명령문에서는 두 개의 다이아몬드 심볼로 나타내는 것. 하나는 병합하는 부분, 명령문이 합쳐지는 부분. 이전의 명령문과 그리고 화일 명령문이 수행돼서 돌아오는 지점. 이것을 다이아몬드 형태의 머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이아몬드는 판단하는 겁니다.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 조건이 참인 경우와 거짓인 조건 두 개를 분리해 나가는 다이아몬드 심볼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일 명령문의 헤드에 있는 부분이 참인 경우에 해당되는 이행 화살표가 있는 부분, 참인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즉 이전에 있던 값과 3을 곱하는 이 명령문이 있는 부분이 수행되는 부분, 그리고 거짓인 경우, 화일 명령문의 헤드 부분이 거짓인 경우가 빠져나오는 부분, 이 두 개의 이행 화살표로 구분할 수 있는 이 디시전이라는 화살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종료 시점까지 가는 거죠. 정리해 보게 되면은 선택 명령문에서는 if 또는 if else와 같은 선택 명령문에서는 이 다이아몬드가 한 개만 있습니다. 대신에 화일 명령문과 같이 반복 명령문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두 개가 있다. 첫 번째 다이아몬드는 병합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화일 명령문의 헤드가 참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분기를 나타내는 두 번째 다이아몬드 심볼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자, 화일 명령문을 써갖고 뭔가 반복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예제가 있습니다. 자, 우선 10명의 학생이 기준이 됩니다.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들의 성적, 자, 성적은 0에서 100까지 범위에 있습니다. 자, 이 10명의 학생들의 성적을 합산해서 평균을 내는 것, 그리고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는 카운터 제어 반복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를 갖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겠죠. 의사 코드. 자, 의사 코드를 만드는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횟수가 있습니다. 카운터라는 횟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10명의 학생이 있기 때문에 카운터는 아마 10번째까지 갈 겁니다. 1번째부터 시작해서 10번째까지. 그리고 그 학생들의 성적을 누적하는 토탈이라는 이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생들을 카운팅하는 횟수를 재는 카운터라는 변수가 카운터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의사 코드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토탈이라는 변수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물론 그레이드, 자, 학생들 횟수에 해당되는 이 카운터, 이거는 1로 첫 번째 지정을 합니다. 자, 화일문이 진행되면서 0보다 작은 경우 안에 블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블럭 안으로 들어갔고, 자, 사용자한테 성적을 입력하라는 프롬프트, 화면에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해당되는 학생의 성적을 입력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성적을 앞에서 0으로 초기화했던 그 토탈의 값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운터, 1부터 시작한 이 카운터를 하나를 더 증가를 합니다. 만약에 1로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엔 여기서 8번째 줄에서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학생을 입력받을 수 있게끔 화일문을 되돌려주게 됩니다. 자, 카운터 2가 됩니다. 두 번째 학생이 되는 경우. 자, 그 경우 10보다 작다, 참이다. 그러면 블럭 안으로 들어가서 화면에 학생의 성적을 입력하세요. 프롬프트 메시지를 띄우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는 두 번째 학생에 대한 점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학생이 입력된 값을 갖고 와서 이전에 토탈에 누적된 값에 더 더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을 입력받기 위해서 카운터, 여기에 1을 더 더해서 3을 화일문 헤드로 보냅니다. 헤드에서는 3이 되면은 10번째보다 작다, 카운터가 3보다 작다, 참입니다. 그러면 또 화일문 블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다가 11번째, 즉 카운터가 11번이 되면은 11이 되면은 11은 10보다 작다. 헤드가 거짓이 됩니다. 거짓이 되면 블럭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10번째 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까지 10개의 학생의 값이 누적된 토탈 값에 10으로 나누기를 합니다. 그 나누기를 한 것을 에버리지라는 변수의 값을 저장하게 되고 그 에버리지를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의사 코드의 알고리즘을 갖고 실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나왔던 의사 코드 알고리즘, 자,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이런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는데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제대로 개발한다면, 정말로 탄탄하게 개발한다면 프로그래머는 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앱을 빠르게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